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기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아직까지도 고민이지만 마음에 묻고만 사는 것도 답은 아닌 듯 싶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이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고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 스스로도 과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처 많고 굴곡 많던 제 인생에 좌절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만 희망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제게 응원과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회사를 다니시는 아빠의 가정주부이신 엄마 덕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벌이에 집안에 여유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일하시는 아빠 덕에 저희 세 식구는 큰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지인분의 보증을 잘못 서게 되셨고 지인의 빚을 떠맡으며 아빠는 그 일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은 소식이 끊겼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는 곡소리만 들리게 되었죠.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도 처음이었고 늘 자랑스러웠던 아빠가 한순간에 폐인이 된 것이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빠도 어떻게든 희망이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버티셨겠지만 그 빚은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빠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금액이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이시게 된 아빠는 희망을 잃으셨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아빠를 잃었고 엄마는 남편을 잃게 되셨죠. 그 뒤로 저와 엄마는 외갓집의 도움으로 겨우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아빠를 보며 저와 엄마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야 어려서 잘 몰랐을 거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이해하고 계셨던 엄마에게는 더없이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속을 전부 털어놓을 수 없었던 엄마는 종교의 의지에 위안을 얻으려 하셨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신 엄마는 덕분에 점점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덕분에 학창시절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일은 제게는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과거였어요. 굳이 다시 상처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들에게 매번 제 속을 숨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는 게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제게도 어느 날 결혼을 꿈꾸던 상대가 나타나게 되었고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만큼 진지하고 깊었던 관계였기에 저는 그 사람이 제 상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갑자기 제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집 부모님에게서 헤어져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용기 내어 꺼냈던 일로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그 후로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다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주 접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점점 접어가던 제게 기대하지 않았던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매번 주일마다 얼굴을 보며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저희는 금세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 연애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어느 날
제게 고백해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은 참 행복했었어요. 성호 씨는 저를 무척 좋아해주고 아껴주었고 저도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늘 혼자 고민이 많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았던 제게 성호 씨는 치유가 되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성호 씨와 결혼까지 생각하진 못했어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으니까요. 하지만 만남에도 끝이 있고 연애 끝에는 이별 아니면 결혼이듯이 성호 씨도 언젠가부터 저와 결혼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부쩍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성호 씨의 마음을 저는 모르지 않으면서도 저는 그 마음을 애써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진아,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 얘기할 때 되지 않았나? 서진이 너 주변에도 결혼한 사람 많다며. 근데 너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글쎄, 요즘 같은 세상에 일찍 결혼해서 뭐해. 나는 그냥 지금이 좋은데? 그래? 그래도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순 없잖아. 언제 하더라도 결혼은 해야지. 왜? 설마 나랑 결혼 생각 없어? 내가 별로야? 아니, 나도 성우씨 많이 사랑하지. 그냥 지금 우리 사이도 좋고 아직 젊고 서로 일도 바쁜데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사실 저도 성호 씨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려면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할 거고, 그럼 또 이전처럼 제가 상처받고 성호 씨와 헤어져야 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스러웠던 거죠. 사랑하기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저는 차마 성호 씨에게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매번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결혼 이야기를 돌리는 저를 보면서 성호 씨도 많이 답답해했죠. 제발 이유라도 말해주면 안 될까?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 설마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못 믿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이유라도 제대로 설명해줘. 어? 저는 애타게 이유를 묻는 성호 씨에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내 이야기를 듣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저는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럼에도 얼마나 입이 떨어지지 않던지 말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낼 거라 생각했던 성호 씨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거면 진작 말을 하지. 나는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네.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네. 안 그래? 성우씨, 나 이해해주는 거야? 정말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곁에서 지켜주고 보듬어 줄게. 나만 믿어. 서진아, 우리 결혼하자. 저는 제 상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 사람에게 감동했고, 제 상처를 보듬어주겠다 말해주는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꿈꾸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던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여전히 걱정스러워하고 고민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끌어주는 남편을 믿으며 저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잘해주던 남편은 제가 숨겨왔던 사정을 알게 되고부터는 더욱 저를 세심하게 챙기곤 했었어요. 제겐 늘 해주고만 싶어하는 남편 덕분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좋은 신혼생활을 보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결실로 소중한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서 저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걱정 없이 찾아와준 아기 천사를 보며 그저 행복해했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우리 부부를 닮은 예쁜 아이까지.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조금씩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겪어보는 적자 상황이라 많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계속 늪에 빠지듯 악순환이 계속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에게 내색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새벽 중에 가족들 몰래 밖으로 나가 끊었던 담배까지 피는 모습을 보곤 남편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일로 과거 아빠를 잃었던 경험이 있어 저는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대화도 더 많이 나누려고 했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놔보라며 시간도 같이 더 많이 보냈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아들과 함께 야식을 핑계로 사무실로 가서 남편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책임감 때문인지 가족들에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보,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니까. 정 힘들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라도 도움을 받아볼게. 힘든 상황 아니야. 그냥 거래처들이랑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런 거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모를 것 같아? 당신 요즘 표정도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그게 전부 사업 때문이라는 것도 나도 짐작은 한다고. 아니야, 문제 없어. 그냥 잠깐 일이 있어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오버하는 거야. 내가 진짜 힘들면 당신한테 말할 테니까 당신은 나까지 신경 안 써도 돼. 항상 같은 말을 하는 남편에게 계속 닥달하는 것도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더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남편 곁에 있으면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게 되었어요. 혹시 남편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까? 회사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연락을 했고 퇴근 후에는 남편 옆에 꼭 붙어 있었죠. 그런 남편을 24시간 감시하면서 그나마 눈을 좀 감고 마음을 놓을 수 있던 곳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성경 구절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다녀온 날에는 하루 종일 얼굴에 그늘이 걷혀 있었죠.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를 찾아가는 날들이 주일 말고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이 교회를 나가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그런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예전과 같은 초롱초롱한 눈빛과 열정을 찾은 듯 했던 남편은 사업을 다시 잘해보려는 건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남편을 보는 게 좋기도 했지만 혹시 남편의 몸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쉬어가며 일을 하라고 여러 번 말을 했죠. 여보, 또 일하러 나가는 거야? 요즘 너무 밤낮도 없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당신 몸 상할까봐 내가 걱정이 돼.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내가 견딜 수 있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전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나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되려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며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직접 보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까지 퀭한 눈으로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서 얼마 만에 되찾은 생기인지.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만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밤을 새서 오고 수시로 밤낮과 주말에 가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도 전부 다 이해했죠. 대신에 남편의 몸을 챙기려 제가 내조를 더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저도 일을 다니며 아이까지 돌보고 있어 그 상황에 남편 내조를 기존보다 더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얼마 전 남편의 영혼 없는 모습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바쁘게 일에 빠져 사는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순 없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지금 하는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이전처럼 남편과 웃으면 지낼 거라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제 몫을 다하며 일과 내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레 이사를 가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평수를 좀 줄여서 이사를 가면 안 될까? 왜? 지금 딱 도현이 키우기 가장 좋은 평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도현이도 여기 유치원 친구들이랑 잘 적응하고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업이 그만큼 힘들어? 아니, 힘든 건 아닌데 또 사업 때문은 맞아. 몇 달 전만 해도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당신 모르게 내가 빚을 좀 진 게 있어. 계속 빚을 지고 가는 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다시 이전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사업적으로 내가 준비할 것도 있어서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을 곳이 여기밖에 없더라고. 잠깐만 집을 줄여서 간다고 생각하자. 이제 계속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거라 금방 또 이 정도 평수로 옮길 수 있을 거야. 아니, 여기보다 더 큰 곳으로 이사시켜줄게. 나야 상관없는데 도현이가 문제지. 지금도 뛰어논다고 사방팔방 헤집고 다니는데 갑자기 집이 작아지면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당신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도와줘야지.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고 해. 집이 좁으면 좁은 대로 우리 가족끼리 더 붙어있을 수 있어. 행복하니까. 알았지? 사실 오래 살게 될 줄 알았던 집이라 가구도 다 맞춰서 구매하기도 했고 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도현이를 키우기에도 지금의 평수가 딱 좋은 평수였는데 그래도 남편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이사간 집이 생각보다 더 좁아 가구도 버리고 생활하기도 불편했지만 다행히 도현이도 큰 불만이 없었고 남편도 사업하는 데 있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어 만족했어요. 또 생활을 하다 보니 금방 적응을 하여 불편한 것도 못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이번에도 우리 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편의 사업이 이전처럼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진 않아서 제 마음이 조금 조급했어요. 혹시 힘겹게 일어선 남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쩌나 싶어 제가 좀 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 하는 사업이 조금 안정되어 저녁 시간에 도윤이를 봐줄 수 있다면 제게 짬을 내어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좋은 제의가 왔어요. 회사에서 6개월 정도 해외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먼저 제안이 온 거죠. 6개월이란 시간 동안 같은 하늘인 한국도 아니고 저 먼 해외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게 걸리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경쟁적으로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것이고 길게 보자면 승진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는 일이었죠.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었지만 가족과 떨어진다는 건 쉽사리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회복이 된 건지에 대한 의문점도 남아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 도연이와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것도 자신이 없었죠. 남편에게는 괜한 고민을 지어주고 싶지가 않아 저 혼자 주말 내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뭔가를 눈치챘는지 고민을 이야기해보라며 말을 했죠. 당신 무슨 고민이 있구나? 뭐길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그러고 있어. 장모님께 무슨 일 있어? 아니, 회사에서 일이 좀 있어서. 근데 별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작은 고민이라도 이야기하라며. 그게 실은 회사에서 내가 해외 출장을 갔으면 싶은가 봐. 나보고 출장 가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거든.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 6개월 정도. 출장 가서 나오는 인센티브도 있고 나중에 승진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길게 가족들 곁을 떠난다는 게 맞는 행동인가 싶어서 우선은 안 가는 쪽으로 기울기는 했어. 그래?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고민은 아니긴 하다. 둘 다 충분히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는 마.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 선택을 존중한다던 남편이 1시간도 안 되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여보,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인데 나랑 도현이 때문에 놓치기는 너무 아쉽지 않아?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고 또 정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 도현이 데리고 당신이 있는 곳도 갈 수 있잖아. 어쩌면 당신이 선택한 6개월이 미래의 몇십 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하고 혹시 도현이 생활하는 게 걱정된다면 내가 책임지고 잘 돌볼게. 그렇긴 한데 당신 좀 전까지만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는 나도 너무 갑자기 들은 이야기라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말했지. 솔직히 우리 상황에 누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은 상황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기회인 것 같더라고. 당신을 대신해서 간 동료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계속 마음에 짐을 지고 살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당신 일하면서 충분히 가정에도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이번만큼은 일에 최대한 집중을 해봐. 내가 도와줄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남편이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저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겠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가면 몇 배로 바쁠 사람은 남편인데 그걸 흔쾌히 감수하겠다고 말을 해주니 고마울 뿐이었죠. 마지막 선택을 하는 데까지도 아들 도현이가 걸리긴 했습니다만 매일 영상통화를 시켜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해외 출장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떠난 해외 출장은 일하는 것보다 정화하는데 바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을 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것처럼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그 아쉬움을 달랬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와 도현이가 피곤해한다며 영상통화를 하는 날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통화를 못할 때면 남편이 교회를 가는 주일마다 도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주며 견딜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바빠지면서 도현이를 대신 돌봐줄 친척분이 생겨 제가 좀 더 안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이 바쁘니까 도현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친척분께서 도현이를 봐주시기로 했어. 친척분? 누구? 엄마 사촌 되는 분인데 우리 집이랑 엄청 가깝게 지내던 분이야. 특히 나 어릴 때 자주 돌봐주셨던 분이야. 그래?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지? 해외에 계셔서 우리 결혼식도 참여 안 하셨고 그래서 나도 까먹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어쨌거나 이번에 한국 돌아오셔서 이야기 나누다 나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제 도현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정말 다행이다. 언제 오셔? 내가 직접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선은 통화라도 인사드려야지. 너 자고 있을 시간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숙모님도 그게 더 불편하셔. 나중에 한국 가서 직접 인사드리고 성의 표시 정도 하면 돼.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중간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그리움이 생겼지만 그럴수록 다른 생각을 잊기 위해 더 일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 지나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죠. 이후 저는 긴 해외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며 가장 기대했던 건 그리운 남편과 아들을 직접 제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공항에 나와 있기로 한 남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과 당일 착오가 있어 통신 연락이 안 되기는 했는데 분명 비행기 도착 시간은 정확하게 알려줬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과 길이 엇갈렸는가 싶어서 전화도 해봤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30분 내내 기다려도 보고 직접 찾아 나서도 봤지만 도저히 남편을 찾을 수 없어 남편에게 먼저 집으로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공항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을 지나 집으로 점점 가까워지니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그리웠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혼자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아들을 돌봐주는 친척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남편도 공항에 안 보이고 아들을 돌봐준다는 친척분도 보이지 않아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거기다 예전 같으면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 앞으로 뛰쳐나왔을 아들이 제가 들어온 것도 무시한 채 계속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엄마 왔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가까이 다가가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이켜 세우려고 팔을 잡았는데 그 순간 아이가 몸을 바들바들 떨며 몸을 수그리고는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똑바로 말할게요. 그러니 저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 아빠, 엄마도 그만 떼찌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도연아, 엄마야. 엄마 왔으니까 우리 도연이 괴롭힐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엄마 쳐다봐봐. 봐, 엄마 맞잖아. 엄마?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지? 엄마 내가 기도해서 지옥에서 돌아온 거야? 엄마가 왜 지옥에 가? 엄마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우리 도연이 그 사이 잊어버렸어? 근데 방금 전까지는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어? 엄마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내가 지옥을 갈 잘못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정말 때 휴거를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거든. 아직 나이가 어린 아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편협한 시선을 가질 것 같아 따로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 입에서 종말, 휴거, 지옥 등 성경에서나 나올 단어를 말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고 아이가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연이에게 다그치듯 지난 6개월 동안의 일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 반응에 놀랐던 아이는 처음에는 겁을 먹은 듯 우물쭈물했지만 이내 자신이 보고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입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제게 해외 출장으로 집안의 자리를 비우자 남편이 도연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데려왔던 이모 할머니란 사람이 아이에게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학대에 가까운 종교 세뇌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종교의 교리를 어겨 지옥에 가 있다고 말을 했고 남편과 제가 종교의 교리를 어길 때마다 모진 채찍질을 맞으며 노욕을 하고 있다고 아이에게 겁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모 할머니라는 그 여자는 아이가 교리를 다 외우지 못하거나 약속한 행동을 어길 때마다 그런 말들을 아이에게 했고 아직 너무 어렸던 아이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아빠마저 이모 할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이모 할머니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연아, 그 이모 할머니란 사람 사진이 있어?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있는 물건이라도. 이모 할머니 사진 없는데. 아, 잠깐만. 도연이는 남편의 방에서 성경책과 함께 이상한 책 여러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일반 성경과 다름이 없었지만 나머지 책들은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제작하고 배포했다 하기엔 너무 조잡한 표지였죠. 그런데 안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 권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었고 한 권은 그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이 믿는 사이비 단체 목사의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었죠. 성경을 알기 쉽게 해석했다는 책의 내용은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겁을 주고 있었고 구원을 받으려면 사이비 단체의 목사를 찬양하라는 글만 있었죠. 상황이 심각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사이비에 빠졌다고 생각했죠. 우선은 아들과 이 집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저에게 준 책들을 챙겨 친정엄마 집으로 도연이와 함께 몸을 피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잔뜩 긴장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도연이를 데리고 온 저를 보시고는 무척이나 놀라셨죠. 오늘 막 해외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딸이 손주를 데리고 헐레벌떡 자신의 집이 아닌 부모님 댁으로 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셨을 겁니다. 저에게 물을 것이 많아 보이는 엄마에게 제가 듣게 된 모든 내용과 도연이에게 받은 책들을 건네주었죠. 그때
남편에게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도윤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온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서진아, 미안. 내가 일이 있어서 깜빡했네. 근데 지금 집에 도착하니 집만 덜렁 있어서 전화했어. 당신 도윤이랑 어디 나갔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가 진정하라는 듯 손짓을 주며 원을 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돌고 있다는 말을 하라는 듯 했습니다. 출출해서 도영이랑 밖에 나와서 음식 좀 먹으려고. 당신이 일 있어서 늦을 줄 알았거든. 아, 그래? 그럼 오늘, 아니, 금방 돌아오는 거지? 어디 멀리 간 거 아니고? 당연히 밥만 먹고 들어가지. 그래. 근데 도윤이가 무슨 말, 아니, 도윤이 좀 전화 바꿔줄래? 할 말이 있어서. 도영이 지금 밖에서 오락하고 있는데?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내가 전달해줄게. 아니야. 그럼 밥 먹고 얼른 들어와. 오랜만에 보는 거라 많이 보고 싶다. 그런데 남편과는 짧은 대화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모 할머니란 사람이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왜? 최서방이 뭐라 하디? 나랑 도윤이 찾지. 근데 지금도 남편 곁에 그 사람이 있나 봐. 그이가 말하는 게 누가 앞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말을 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있다는 거지? 그럼 우선 경찰에 연락해서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하자. 그러면 그 사람 신분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진짜 친척이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가자. 그렇게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집 앞에서 경찰들을 만나 같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모 할머니란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소진아, 여기 경찰분들은 무슨 일로 오셨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 친척이라면서 남의 집에 와 있다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분 제 친척이에요. 잠깐 아내랑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니까 돌아가셔도 돼요. 저희는 우선 신고받고 출동한 상황이라 확인을 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때까지 남편 뒤에 숨어있던 여자는 휴대폰을 만지며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차분하게 있는 그 여자를 보니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과 주변 친척들에게까지 확인을 하여 그 여자가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그제서야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집을 떠났고 여자를 따라가려는 남편을 저와 엄마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최서방, 정신 차리게.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거야? 여보, 도윤이한테 들었어. 당신 지금 이상한 사이비에 빠진 거라고. 서진아, 그게 아니야. 저번 저렇게 보내서는 안 돼. 우리한테 큰일이 생긴다고. 그리고 사입이 아니야. 지금 당신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봐서 그래. 거기에 진정 빛과 소금이 있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을 따라야 해. 여보,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날 밤새 저와 엄마는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아두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이 사이비에 세뇌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도움을 받아 교단 내에서 이단 치료를 받게 되었죠. 온 가족이 남편에게 매달려야 했고 아주 조금씩 바뀌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지고 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사이비 종교에 세뇌당하기 전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치료가 다 되었던 남편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고 자신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기댈 줄도 알았어야 됐는데 나 혼자 그 상황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나마 교회에 있으면 아주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서 매일 찾았는데 당신이 본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에게 아는 척 하더라고. 처음에는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대화를 했는데 내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게 도움될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다녔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세뇌를 당하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게 모두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믿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쌓은 죄를 씻어야 하고 또 천국에 내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믿었지. 그래서 포교활동부터 헌금을 내려 일도 해야 했어. 당신이 내가 괜찮아서 사업에 열중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헌금 비용 마련한다고 밤낮 없이 일했던 거라고. 그리고 아파트 판 것도 사실은 다 헌금 때문이었어. 미안해. 그러면 내가 해외 출장 간다고 고민할 때도 당신이 가라고 했던 게 전부 그 사이비 단체에서 시킨 거야? 가족들도 전부 천국 가야 하지 않겠냐며 한 명씩 구원하자고 했어. 우선은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도현이를 먼저 정화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당신이 곁에 없는 게 나을 거라고 했어. 미안해. 나 정말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여보, 괜찮아. 이제라도 정신 차렸잖아. 그리고 당신이 세뇌 당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아니야. 내가 6개월 동안 도윤이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도윤이에게 겁을 주고 세뇌를 시키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내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내가... 여보, 그만해. 당신한테 잘못 없다니까? 당신이 내게 의지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신경했어. 혼자 잘 일어서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 남편은 그 후에도 자신이 사이비 게임에 넘어간 것을 자책했지만 치료를 도와주시던 목사님과 가족 모두의 도움으로 그 일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꾀고 아들 도윤이에게 겁을 주며 세뇌시키려 했던 그 여자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남편이 신앙교육을 받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에 찍어놨던 영상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들로 채택되었고 아들 도윤이의 일관된 피해 주장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종교단체에게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남편이 헌금으로 주었던 아파트 차액은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려고 하자 그 전에 해당 단체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돈을 곧바로 헌금으로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단 종교 단체 간부에게 건네주어 행위 자체를 헌금으로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단체는 일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돈을 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일을 해가며 헌금으로 헌납했던 돈들은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가족들 중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큰 문제 없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가족들 간에 서로 더 들여다보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 모두 지키고 있고요. 남편의 사업은 다시금 이전처럼 큰 문제 없이 되어가고 저는 그 일 이후 퇴직을 하여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을 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먹구름 하나 없는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지만 아직 남편의 상처는 다 아물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과거를 모두 잊고 살아가길 바랬는데 남편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덜 생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분들과 과거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단 단체를 퇴치하고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종교를 믿으면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남편은 종교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그리 어리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을 마음의 약한 부분을 틈타 사람을 세뇌시켰고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는 교훈과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에게 생기지 않은 일이라 너무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경계를 하시며 가족들에게 그러한 마수가 뻗치지 않게 가까이 서로를 지켜보고 지내시는 삶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그만 마치도록 할게요. 저 또한 다음 사연자분의 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